전국에 계시는 라이프MD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학습 길잡이가 되고 있는 오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인사 댓글로 나누고 있죠? 반갑습니다. 자, 파트 1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요. 생명보험의 역사를 물어봅니다. 역사를 물어보는데 그 역사에 뭐가 있느냐? 고대, 중세, 근대로 역사를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고대는 뭐냐면요.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외우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만 외우면 되냐면 고대는 에라노이와 콜레기아만 외우시면 돼요. 에라노이는 뭐냐? 종교적 공제단체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부분입니다. 역사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외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에라노이 나왔다. 종교적 공제단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고요. 종교, 에라이 종교나 가져야지. 여러분 막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에라이 종교나 가져야지. 절대 종교를 비하는 얘기 아니고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에라이 종교나 가져야지. 꼭 기억하세요. 그럼 밑에 있는 거 있죠? 콜레기아는 뭐냐? 상호 부조 조합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콜레기아, 기아가 뭡니까? 배고픔이죠. 배고플 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상호 부조 조합은 콜레기아다. 상호, 서로 도와준다 라고 해서 콜레기아는 상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워볼게요. 에라이 종교나 가져야지. 기아는 상호,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뭘까요? 에라노이와 콜레기아를 서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포인트 하나 알아두시면 한 문제 맞추시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는요, 길드라는 게 있고요. 길드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드는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책에서는요, 동업자 간의 상호 부조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보험으로 발달했다는 거죠. 자, 밑에 나옵니다.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란 사람이요, 톤틴연금을 만들었는데, 자, 톤틴연금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톤틴연금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가 만들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탈리아 은행가인 톤티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었다 연금을 이걸 톤틴연금이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옆에 보면 국가의 유유자금을 융자해주는 자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써있죠. 자, 그럼 볼까요? 국가의 유유자금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국채를 발행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겠죠. 근데 갚는데 한 번에 갚지 않고 이걸 어떻게 지급하는 거냐면 국민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톤틴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톤틴연금 나왔다. 기억하세요. 톤티란 사람이 만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하세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자금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종신연금으로 지급했다까지 오늘날의 종신연금과 비슷하게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파스칼은 생존율이 있고 헨리는 사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스칼은 생존율을 연구했고 헨리는 사망표를 작성했다.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외울게요. 생존율의 생자를 따고요. 파스칼의 파자를 타서 생파라고 외우세요. 생파라고 외우시고요. 사망에 헨리자를 넣어서 원래 이게 할례라고도 하거든요. 사망 할례로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공부 많이 안 하셔 합격에 떨어지신다면 불합격하신다면 저 사망할래 그냥 제가 사망할래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생파로 외워주시고 사망할래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대로 가볼까요? 근대는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 시험 얘기하면서 연도를 외우란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요 연도 정도는 기억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1762년도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 회사인 에퀴타블이라는 회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어디서요? 영국에서요.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 회사인 에퀴타블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연도까지 기억해 볼게요. 1762년도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요거만 외우자고요. 삼계탕, 보신탕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삼계탕, 보신탕만 암기할게요. 우리나라의 보험 제도를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개와 보로 시작했습니다. 개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개모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모임이 보험이랑 비슷하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잖아요. 보험이랑 비슷하죠? 개모임은 오늘날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라 물어보냐면 언제 시작했냐를 자주 물어봐요. 언제부터라고요? 삼계탕, 삼한시대의 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삼계탕 외우시고요. 밑에 볼까요? 보신탕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보신탕 볼까요? 보라는 거는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뜻을 좀 보면요. 불교사원에서 공동재산으로 운영해서 그 이자로 자선이나 대불해 주던 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신탕으로 암기할게요. 자, 다시요. 삼한시대의 개, 삼계탕, 보는 신라시대, 보신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삼계탕, 보신탕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삼한시대 개보는요. 정말 과거에 이게 그냥 토대가 됐다는 거고요. 정말 보험이 시작한 거는요. 일본으로부터 우리 생명보험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강화도 조약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험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들어왔다. 빨간색 글씨니까 외워두시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요. 1921년도에는요. 최초의 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나왔습니다. 밑에 자, 중요한 거는 50년대부터 중요합니다. 50년대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6.25 전쟁도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가 보험이 침체였을까요? 좋았을까요? 당연히 침체였겠죠. 침체기를 거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60년대부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60년대는 뭐가 중요하냐? 자, 빨간색 글씨만 동글뱅이 여러분 쳐보세요. 단체보험이 급성장했습니다. 자,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단체보험이 급성장합니다. 자, 근데 70년대를 보니까요. 개인보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생명보험은요. 개인보험이 먼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보험이 발달했다라고 바꿔서 내요. 아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니었습니다. 단체보험이 60년대 먼저였고요. 70년대 개인보험으로 뒤에 나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볼까요? 90년대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보험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금융자율화가 돼서요. 경쟁체제로 바뀌게 되죠. 2000년대 오늘날에 들어와서는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고요. 방카슈랑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걸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은행 가니까 창구에서 보험 판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를 은행에서 보험 판매한다. 뱅크와 인슈런스를 합쳐서 방카슈랑스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2015년에는요. 보험 다모아라는 게 생겨서 모든 보험회사를 다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 그래서요. 내가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기능들이 탑재된 그런 부분들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 볼게요.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 외우거나 이렇게 외우는 게 많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여러분, 보험, 사회보험이라고 있고요. 민영보험이라고 있어요. 사회보험은 뭘까요? 여러분, 사회보험 나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밑에 큰 글씨로 써있죠.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국민연금을 한번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민영보험을 보시면요. 뭘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일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을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왜 민영보험이라는 게 생겼냐?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있죠. 사회보장제도는 어디서 하는 걸까요? 국가에서 하는 거죠.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들의 모든 소득을 대체하지 못하고요.
의료보험이 우리의 모든 의료비를 대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보험, 민영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라고 묻냐면 생명보험은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완하겠죠, 서로.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양쪽을 물어봅니다. 비교해서 물어보는데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 문제 맞출 수 있다. 자, 볼게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생각하세요. 어디서 할까요? 정부가 독점적으로 하겠죠. 근데 민영보험은 민간 자유경쟁이겠죠. 회사,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보험회사도 있고 B라는 보험회사도 있고 C라는 보험회사도 있잖아요. 자유경쟁체제입니다. 자,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입 형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겠죠. 국민연금 의무가입이죠. 급여는요, 내가 받아가는 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거나 받는 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요. 보장 수준은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보험이고요. 운영 취지는 사회적인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요, 임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계약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보장 수준이 좀 다르고요. 운영 취지는 개인별 적정성을 갖고 있다. 이 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사회보장제도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엔 뭐가 있냐? 이건 국가가 하는 거겠죠? 여러분, 사회보험엔 뭐가 있냐면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뭐가 있죠? 여러분, 자, 국민연금보험 있고 국민건강보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있죠. 우리가 이거를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4대 보험이 아닌 것은 찾으세요. 1번 국민연금보험, 2번 산재보험, 3번 의료급여.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포인트를 안내해 드릴게요. 보험자 나왔다라고 하시면 사회보험 4가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공공부조인데요. 공공부조는 뭐냐?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 볼게요. 복지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가 있습니다. 다 복지자가 들어가네요. 이 중에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에 관련된 복지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는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면요.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럼 앞으로 생명보험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생명보험 왜 필요하냐? 1번 볼게요. 고령화 노후준비 부족입니다. 여러분,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출산율이 OECD 최저라 그러고요.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라 그럽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다수 보유하고 있대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포인트는 이 표입니다. 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그걸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100명 중에요. 65세 이상. 자, 보험회사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이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자, 고령사회는 뭘까요? 그러면 이 인구가 14% 이상 되는 걸 고령사회라고 해요.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고령사회에 2017년에 우리가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사회예요? 예,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요, 20% 이상 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거든요. 예,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엄청 냅니다. 고령화 사회는 7%, 고령사회는 14%, 초고령사회는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령사회는 14, 초고령 20, 그리고 고령사회는 2017년에 이미 진입했고요. 초고령사회는 언제쯤 진입할 거라고요? 2026년에 진입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재해와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망원인 1위는 뭘까요?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4명 중 1명꼴로 암 사망입니다. 암이 사망원인 1위고요. 2위는 뭐냐면 심장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2위 사망원인이고요. 3위 뇌혈관 질환, 뇌에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는 게 3위입니다. 그래서 암, 심, 뇌 이렇게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 심, 뇌. 자, 그리고 생명보험이 또 왜 필요하냐? 세 번째는요,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요 2세대 이하로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1인 가구들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 거고 자기 책임주의죠. 본인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먼저 배울 1시간이 조금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1시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쉬는 시간 갖고 파트 2는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에 1시간은 조금 부지런히 나가도록 할게요.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를 볼까요? 생명보험 기본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원리는 3가지인데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대수의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 대수의 법칙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하나, 1, 2, 3, 4, 5, 6 한 번씩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높아요? 낮아요?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사위를요. 10,000번을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되게 비슷해집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자, 대수의 뭐냐?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확률은 비슷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요.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가로로 냅니다.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가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회사는 그 확률을요. 정확하게 예측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색 보시면요. 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의 안정성도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명표 볼게요. 생명표는 뭐냐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관한 통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를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다시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 그럼 경험생명표는 뭐예요? 경험생명표는요. 생명보험회사 가입자의 실제 사망 통계치를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표를 작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은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지역, 경험생명표는 보험회사에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생명표는 자주 물어보는데요. 지금은 한 4, 5년에 한 번씩 이 생명표가 바뀌는데 지금은 9회를 쓰고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요. 사망률을 물어봅니다. 사망률은 뭐냐면요. 1년간의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입니다. 자, 이걸 너무 쉽게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외우는 문제입니다. 자, 사망률 나왔다. 공식입니다. 1년간의 사망자 수를 연초의 생존자 수로 나누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1년간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 자, 그리고 밑에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냐?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같답니다. 자, 다시 계약자가 회사에게 내는 보험료를 다시 모아서 보험금으로 돌려준다는 그 금액은 같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합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시험에 물어봅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험계약 관계자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 4가지가 헛갈리시진 않을 건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거를 잠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계약자 나왔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돈 내는 사람이다.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풀어보면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볼까요? 계약자는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인데 계약자의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인, 법인, 자연인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고요. 법인은 회사거든요. 회사가 계약자가 돼도 됩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고요. 그 수가 계약자가 꼭 1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1명, 2명, 3명 제한이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피보험자 볼게요. 피보험자 뭐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피 흘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피 흘리는 사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조금 설명이 조금 그래도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요. 서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피 흘리는 피보험자예요. 제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가는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가입했다 칠게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 몰래 그냥 사인 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가 보험 가입한 줄 몰라요. 그럼 정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인해야 됩니다. 그거를 서면동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자 볼게요. 수익자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돈을 보험금이라 그러죠. 우리가 받는 거를. 그래서 수익자는 뭐냐면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타가는 사람이죠. 누구한테 지정받았다고요? 계약자로부터 지정되겠다. 빨간색 글씨입니다. 중요합니다. 수익자는 누구한테 지정받았다고요? 계약자에게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슨 냄새가 있냐면 보험은요. 계약자가 약간 주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자격이나 수 제한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요. 보험금 지급에 책임이 있고요. 금융위원회의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어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금융위원회 나왔다. 대부분 금융위원회입니다. 이 시험은요. 보험회사 제가 차렸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허락받아야 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다 허락받습니다. 제가 보험상품 만들었습니다. 어디다가 허락받아야 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 허락받습니다.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중간중간 해드릴 거니까 다른 부분들도 정리해드릴 거니까 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너무 저희가 막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강의만 너무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한 다음에 다른 얘기들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를 물어보는 페이지예요. 근데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3위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현금 흐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요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올 부분만 외우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3위원 방식은 과거 거고요. 현금 흐름 방식은 지금 겁니다. 자, 다시요. 과거는 뭐요? 3위원 방식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현재 현금 흐름 방식을 쓰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3위원 방식이 뭐예요?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 얼마나 위험할지, 미래에 이 사람에게 얼마의 이자를 줘야 될지, 이 사람에게 사업비는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우시니까요. 저는 빨간색만 알고 넘어가자고 하고 싶어요. 3위원 방식 나왔다. 과거입니다. 그 대신 요거는 보수적이고요. 되게 이원별 이익인데요. 밑에 장단점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3위원 방식은요. 보험료 산출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겠죠? 정교하게 보험료 산출하기는 어렵다. 과거 거다 보니까 보수적이고요. 보험료 산출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교한 보험료 산출은 어렵다. 3위원 방식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현금 흐름 방식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 방식은요. 3위원 방식에 더하기 뭘 했냐면 계약의 유지율이나 판매량 등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약의 유지율이나 판매량은요. 각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밑에 회사별 최적의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현금 흐름 방식이 좀 비슷한데 지금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왜? 계약 유지율이나 판매량 등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원천은 종합이익이 됐고요. 장단점이 좀 더 중요한데요. 장점은 당연히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개발을 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정교하다 보니까 방법이 좀 복잡하고요. 전산 시스템 관련 비용이 좀 많다. 장단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과거가 3위원 방식이고 현금 흐름 방식은 지금의 방식이고요. 3위원 방식은 좀 보수적이다. 현금 흐름 방식은 회사별 최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계약자가 청약합니다. 청약이 뭘까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여러분 청약만 하면 될까요? 보험계약자가 청약했다는 건 뭐냐면 청약서에 사인한 게 여러분들 보험계약 청약 그렇죠. 사인입니다. 낭낭님 맞습니다. 계약자가 사인한 걸 청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됩니까? 왜 물어보느냐? 시험 문제 물어보거든요. 정말 단골로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억하세요. 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해도 누가 승낙을 해야 되냐면 보험회사가 승낙해야 됩니다. 그걸 어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낙성계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낙이 필요한 낙성계약이라 얘기했죠.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자, 청약은 뭐냐? 위에 글씨부터 볼게요. 보험계약자의 계약 체결 의사표시입니다. 나 계약할 거야 라고 의사를 밝힌 거죠. 특별한 방식 없어요. 여러분, 청약은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청약서를 사용할 뿐이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많은 양이 학습하다 보니까 잠깐만 쉬어갔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URL 다시 띄워줄 수 있으시죠? 자, 여러분 잠깐만 중간에 여러분들이랑 사담을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의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그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 주시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숨차죠. 제이드글님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뭘 준비했냐면 저희가 오픈톡이라고 해서요.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을 위한 좀 비공개 단톡방이죠. 단톡방을 좀 개설해놨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많이 올리는데요. 주되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도움 주고자 오픈톡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보이십니까? 채팅창 보이시면요. 채팅창에 지금 저희가 라이프 MD PD님이요. 지금 오픈톡 이거를 올려놓으셨는데 아직도 접속을 깜빡하시고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여기를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많이 물어보실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여러분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계신지를 설문을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식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여기 오픈 채팅방이다.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이 채팅방에 안 계신 분들은요. 한번 좀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학습에 대한 것들도 배워보시면 좋고요. 궁금하신 것 남겨주시면 언제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게 다 확인할 수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마이크 소리가 깨지는 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제가 더 그거 신경 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만 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좋습니다. 윤진우님. 혹시나 여러분들을 위한 학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보완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만 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숨 돌렸으니까요. 다시 좀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청약 철회라는 걸 볼게요. 여러분 홈쇼핑을 물건을 사시면요. 반품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반품의 기간이라는 게 있죠. 청약 철회는요. 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철회는 다시 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청약 철회는 중요한 게 반품인데 이 기간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청약 철회 반품 가능 기간은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이고요. 청약일로부터는 30일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30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철회가 안 되는 계약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진단 계약이 있고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처리를 못한다. 그럼 전문보험 계약자가 뭘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큰 뭔가의 그런 그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들은요, 청약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기간이 되게 짧은 겁니다. 1년이 안 되는 계약들은요, 청약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밑에 볼게요. 보험료 반환은요, 3일 이내에 만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청약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안에 반환을 해줘야 되냐면 3일 이내에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납입 보험료, 내가 낸 보험료를 전체 다 돌려주고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자가 뭐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신용카드로 제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요, 별도의 이자가 없이 매출 취소만 하고 낸 돈만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낙거절 볼게요. 밑에 승낙거절은 뭘까요? 자, 청약철회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제가 고객이 하는 거죠. 승낙거절은 누가 하는 거죠? 승낙은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거절한 겁니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거절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승낙 거절이라고 하죠. 자, 무진단 계약부터 볼까요? 무진단 계약은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을 그러니까 승낙을 여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승낙은 언제 해야 되냐면, 의사의 진단이 없는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되고요. 진단 계약 같은 경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당연히 보험료를 돌려드려야 되겠죠. 기납입 보험료, 낸 보험료 더하기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죠. 이자가 철회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는 평균 공시율 이율 플러스 1%를 이자로 지급해준다. 그럼 만일 30일 안에 승낙의 여부를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낙된 걸로 봅니다. 요거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보험계약의 효력입니다. 자, 여러분, 보험계약은요, 1회 보험료를 낸 날, 회사는 받은 날이죠. 받은 날로부터 보험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볼게요. 돈을 내면 보장은 시작돼요. 근데 돈을 냈어요. 근데 제가 아직 회사가 승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보장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좀 헷갈리죠? 제가 청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청약을 하면서 1회 보험료를 내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며칠 안에 승낙한다 그랬죠? 30일 안에 승낙한다 그랬죠? 그럼 30일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사고를 보장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1회 보험료를 내면 보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청약 그래서 볼게요. 청약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그리고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보장이 개시된다는 건 제가 아까 30일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로 밑에 진단계약을 볼게요. 진단계약은 조금 특이합니다. 자, 진단계약은 어떤 게 필요하죠? 내가 청약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도요, 회사가, 잠깐만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계약은요, 진단과 1회 보험료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건강진단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중에 늦은 시점부터 시작한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건강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1회 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뭐 순서가 1회 보험료 내고 건강진단 내고 이러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를 다 만족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여러분 혹시 보험 계약하실 때 제 몸무게가 뭐고요, 제가 뭐 병이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 어디가 아프고요, 이런 걸 적는 거를요, 계약 전 알릴 의무라 그러고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좋은 건 아니겠죠. 위반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거나요, 보장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계약을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볼까요? 이걸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하거든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과실로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밑에 알릴 의무를 위반을 한 사실을 알았어요, 회사가. 근데 1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거나 알았는데 1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해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장이 시작됐어요. 근데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약전 알릴 위반했다 그래도 보장을 해줍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험 설계사분이요,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겁니다. 이거 적지 마. 야, 이건 빼도 돼. 이거 안 적어도 돼. 라고 얘기한 게 탄로난다면, 이렇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억할게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다음 보시면요. 소멸시효입니다. 자,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카드 포인트 있으시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도 있죠. 소멸되기 전에 여러분들 막 문자로 알려주잖아요. 이거 소멸되기 전에 포인트 사용하라고 많이 알려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보험료 청구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많아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엄청 많아요.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금 청구권 여기 옆에 있는 맨 윗줄은요. 다 3년이에요. 어떤 청구권이 나와도 다 3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청구권이 나와도 3년이다. 근데 단 예외가 하나 있다. 보험료 청구권만 2년입니다. 그거만 기억하세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 나머지 다 3년.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하나 맞출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험계약 연령 계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뒤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자, 보험계약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험 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우리가 만 나이랑 조금 다릅니다. 보험 나이는 계산하는 걸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나이 계산 원칙은요.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요.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을 더해준답니다. 어려워요.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계약일자가 2020년 8월 10일이라고 칠게요. 근데 피보험자의 나이가 1990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약일자에서 피보험자의 생일을 빼니까요. 몇 년이 되냐면 30년하고 8월에서 1월을 빼니까 7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6개월 이상 끝수는 올린다고요. 근데 7개월이 6개월보다 많죠. 그러니까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보험 나이는 얼마일까요? 31년, 31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밑에 볼까요? 생년월일이 1990년 7월 10일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8월 10일에서 이분의 생일인 1990년 7월 10일을 빼니까요. 얼마예요? 30년하고 1개월이죠. 8월에서 7월 뺐으니까요. 그러면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니까요. 당연히 보험 나이는 30세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서요. 언더라이팅 나왔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번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여러분, 언더라이팅은 뭐냐? 언더라이팅은요.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한 걸 얘기하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언더라이팅은 계약을 심사하고 계약을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아까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30일 안에 보험회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승낙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승낙할 때까지 보험회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보험을 받아줘도 될까? 이 사람의 보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겠죠? 그 고민의 단계를 언더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청약을 하고 승낙하기 전 사이에 회사가 이 계약을 어떻게 받아줄까를 고민하는 단계를 언더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4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 번째 볼까요? 환경을 봅니다. 환경.
환경적 언더라이팅을 보는데요. 환경은 뭐냐면 이 피보험자의 주변 환경을 보는 겁니다. 직업이 뭐예요? 운전은 하세요? 흡연을 하세요? 음주하세요? 취미 뭐예요? 거주지는 얼마나 위험하세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다. 피보험자의 환경을 보는 거고요.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뭐냐? 현재의 신체 상태, 연령, 성별, 체격, 병증, 과거, 병력 보는 걸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은요. 회사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걸 도덕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언더라이팅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월 100만 원 버는데요. 제가 월 1000만 원짜리 보험 가입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정, 이 사람의 소득 수준까지도 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 언더라이팅, 환경, 신체, 도덕, 재정적 언더라이팅 외우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시면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의 3대 기본 지키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가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부터 볼까요? 첫 번째, 약관을 줘야 됩니다. 약관을 갖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계약자가 보관해야 되는 청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자가 보관해야 되는 청약서를 청약서 부본이라고 합니다. 사본 또는 부본이라는데 청약서 부본을 전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요. 계약 성립일로부터요. 3개월 이내에 고객은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몇 개월이요? 3개월 안에 보험 설계사가 이 3가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겠죠. 낸 보험료를. 기납입 보험료, 낸 보험료를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밑에 볼게요. 보험 사기를 볼게요. 여러분, 보험 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연성 사기라는 게 있고요. 경성 사기라는 게 있는데요. 연성 사기는 좀 약하고 경성 사기는 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성 사기 볼까요?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 사고가 발생했는데 더 보험금을 타내는 게 약간 연성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연성사기고요. 피해자가 없는 보험 범죄로 인식을 합니다. 경성사기는요.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연히 경성사기가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악질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좀 발생을 합니다. 뭐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상해, 살인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요즘엔 뭐가 더 많을까요? 최근에는요. 여러분 연성사기보다 경성사기가 많다는 거를 자주 물어봅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와, 숨차죠. 이번 시간이 조금 양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은 양을 좀 많이 줄여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를 볼게요. 여러분, 보험범죄는요.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이 위협되고요. 보험산업의 이미지가 악화되고요. 보험범죄 모방 가능성이 증가되겠죠. 보험 사기는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가중되고 공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근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밑에 있습니다. 밑에를 볼게요.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보험 사기 계약 특징 어떨까요? 고액이겠죠. 그리고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연고성. 아는 사람한테 계약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계약하고요. 자발성 계약. 누가 권유한 게 아니라 내가 보험 가입할게 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보험 범죄의 특징은요.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요. 입증이 곤란합니다. 보험 범죄는 일반적으로 입증이 곤란해요. 이유는 뭘까요? 보험금 청구를 좀 늦게 하거든요. 뒤에 잠깐 나오니까 그건 말씀드릴게요. 수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고요. 뭐 죄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눈으로 익혀두시면서요. 이해하시면 조금 편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보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힘을 낼게요. 자,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입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예요. 마지막 파트 1의 마지막 문제로 꼭 출제됩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문제로 꼭 출제됩니다. 자, 볼게요. 뭐가 나오냐?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은요. 어느 기관에서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를 자주 물어봐요. 어느 기관에서 어느 사업을 하고 있냐? 자, 볼게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있어요. 정부에서는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빨간색 글씨 볼게요.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사람들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요. 게이트키퍼라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정부에서 하고요. 그 기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앙심리부검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사망한 사람들을 뭔가 부검자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족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볼게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자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주고요. 자살 유족들에게 전문 인력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한다. 조금 용어가 낯설죠? 그래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위에 것도 두 개도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시험 문제는 요 마지막 세 번째 걸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억할게요.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중요해요. 자, 농촌에요, 농약 보관함을 보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다리 가시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SOS 생명의 전화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살위험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청소년 자살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파트 2가 진행될 거고요. 파트 2는요. 아까 파트 1보다는 양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하시기는 좀 편하실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보험 모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모집은요. 보험계약의 체결을요.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자, 뭐냐면요. 사실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계약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보험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일일이 여러분들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중개나 대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 보험 설계사부터 볼게요. 보험 설계사분들은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일사전속주의 제도를 받습니다. 일사전속주의 제도가 뭐냐고요? 한 회사에 소속돼서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걸 우리가 일사전속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일사전속주의 제도는 한 회사에 소속돼서 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생명 설계사는 다른 보험회사 하나손해보험도 팔던데요? 라고 하는 거는요. 일사전속주의 제도의 유일한 예외 조항으로서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 모집 제도는요. 하나생명, 저를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인 제가 하나손해보험에다가 하나 코드를 열어놓고 하나 손해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걸 교차 모집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일사전속주의 제도의 하나 예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낭량님 한해사죠? 자, 그리고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어디다가 등록합니까? 여러분,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바빠요.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을 대신해주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리점 볼게요. 대리점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대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리점이에요. 근데 대리점은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바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대신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다가 이 대리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대리점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이란 걸 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대리점 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하나생명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요, 하나생명에
영업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요.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1억이고요.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3억입니다. 법인 대리점이 뭐냐고요? 그냥 지금은 3억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하는 게 3억, 1억 이거를 물어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예탁 의무가 없다? 그럼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뭐예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요. 방카슈랑스라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보험 판매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예탁 의무, 영업보증금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은행이죠. 보험중개사 볼까요? 보험중개사는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어디다가 신청한다? 다 지금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했죠. 근데 여기는 중개사가 되려면요. 거기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금감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자, 금융감독원 나왔다.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는 보험중개사를 등록할 때 신청하는 곳이고요. 하나는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집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이건 누구냐면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다 사자가 들어갑니다. 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 누구라고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이분들은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보험설계사 등록 제도인데요. 여러분, 보험설계사 등록 제도는요. 이게 좀 오타가 좀 있죠. 여러분, 위에 언더라이팅 자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고요. 이렇게 좀 오타 낸 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타를 좀 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신입 경력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입분들은요. 일단 첫 번째 1번 교육과정 2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하게 되시면 교육을 이수하시는 모바일로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이수하시는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게 설계사 자격시험이죠.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러면요.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1년 이내 합격하거나 아니면 합격을 하신 다음에 1년 이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계사, 라이프 MD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경력은 좀 달라요. 보험회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시험을 안 봐도 되는데 아무나 안 봐도 된다. 아무나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요.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 근데 그게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넘어가면요. 다시 시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할게요. 1년 이내 종사, 3년 이내. 이거를 외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1년 이내 3년, 1년, 3년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기억할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죠.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요.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뭐고 피한정 후견인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좀 지체가 좀 있어요. 정신적인 좀 지체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밑에 보시면요. 파산 선고 후에 아직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파산 선고된 다음에 복권이 된 사람도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복권이 된 사람은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집행유예 선고 후에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분들도 그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된 후 2년 미경과자도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없어요. 보험료를 유용한 다음에 3년 경과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빨간색 글씨를 조금만 더 유심 깊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파산 선고의 복권이 된 사람으로 오답으로 출제한 경우가 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보험 설계사 등록 및 말소 볼게요. 여러분, 등록이라는 게 있고요. 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보시면요. 등록을 하려면 여러분 위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위촉은 뭘까요? 위촉은 이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사인한 걸 위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촉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어디다가 등록하려면 생명보험협회에 여러분들이 등록되실 겁니다. 등록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한 가족이 되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파란색 글씨를 보면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등록은요. 무조건 보험회사를 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볼까요? 말소는요. 뭘까요? 말소는요. 한마디로 이제 보험회사를 떠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떠나겠다는 걸 말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소가 이루어지려면 해촉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촉은 뭘까요? 위촉 계약을 취소하는 걸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보험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말소가 가능하다. 등록은 보험회사를 끼고 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데 말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해도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안 되겠죠? 직접 방문도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되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말소 절차는 어떻게 되냐? 보험회사에 해촉을 신청하는 겁니다. 해촉을 신청하고요. 위촉 계약이 종료되게 되겠죠. 그럼 처음에 위촉했으니까 사인했으니까 그걸 종료시키겠죠. 그 다음에 보험협회에 방문하거나 말소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타보험회사에 등록 가능해집니다. 증빙서류로는요. 해촉증명서 원본 또는 해촉신청서 내용증명 우편 원본 이런 것들 필요하고 신분증도 필요하다. 증빙서류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다 등록은 말소는 직접 말소가 가능하다. 이 정도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뭐라 그랬죠? 방카슈랑스라고 했죠. 뱅크와 인슈런스 보험의 합성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험 판매하는 걸 우리가 방카슈랑스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나왔다.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에서 보험 파는 방카슈랑스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집 방법 볼게요. 모집 방법은요. 여러분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를 잠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서 보험 판매할 때요. 점포 내에 지정된 그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면 모집, 얼굴을 보면서 모집하는 게 가능하고요. 점포별로 몇 명을 놔두냐면요. 2명까지밖에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는요. 막 모집할 수 있어요. 계약할 수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모집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통신수단, 전화를 이용하거나 우편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희한하죠? 인터넷 홈페이지는 좀 가능한데 그냥 전화 같은 통신수단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업자는 가능하다. 신용카드 업자분들도 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설명 의무가 나오는데요. 설명 의무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단계별로 설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어렵다면 어려워요. 이 부분이. 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체결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우리 같은 일반적인 고객들한테 뭘 안내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보험 모집 종사자의 정보,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설계사분들의 정보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보험계약 승낙 절차. 고객님, 승낙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30일 아니었죠?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었고요. 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요. 언제였습니까? 진단일로부터 30일 안에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그랬죠?
승낙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승낙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체결 단계에서는 승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시면 되죠. 알려드려야 되죠. 고객님들한테. 그리고 승낙이 거절되는 사유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할 땐 여러분들 어떤 걸 안내해야 될까요? 담당 부서가 어디고요. 그리고 예, 낭낭님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를 알려드려야 되고요. 보험금 청구 서류, 그리고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 기간, 예상 지급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고요.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에서는요, 보험금이 지급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는 걸 안내받아야 되고, 심사 지연되시면요.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같은 것들을 안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별로요. 잘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게 체결 때 이루어질 건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루어질 건지, 보험금을 심사하거나 지급할 때 이루어지는 거를 좀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묻진 않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요. 이게 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기억할게요. 이제 외우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보험업법에서는요. 설계사분들이 잘못하면요. 제재를 가합니다. 근데 보험업법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있고 뒷장에 나오는 협정이라는 곳에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학습해 볼게요. 보험업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보험업법에서는요. 무자격. 제가 자격이 없는데요. 보험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처벌당하겠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억하세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여러분, 특별이익은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선물의 한도는 있었습니다. 연간보험료의 10% 그리고 그 중에 3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거 이제 나중에 학습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갈게요. 특별이익 제공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를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허위 자료를 고객님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들을 위반했을 때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자, 근데 이게 1,000만 원, 3천만 원, 1,000만 원 기억하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또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금액이 좀 달라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자, 이게 맨 위에 제가 아주 큰 글씨 적어놨죠.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길죠? 그래서 빨간색 글자로 써놨죠? 협정이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자, 보험업법에서는 아까 1,000만 원, 3천만 원, 1,000만 원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있었죠? 근데 협정은요, 좀 달라요. 밑에 볼게요. 자, 협정은요, 초록색만 볼게요. 무자격자가 모집을 한 경우 얼마일까요? 100만 원입니다. 아까보다 좀 약해졌죠? 그래서 협정과 그 보험업법은 좀 다릅니다. 금액이. 자, 특별이익은 또 같아요. 3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가 많이 나올까요? 희한하게 무자격자를 자주 물어보겠죠. 왜? 협정에서 100만 원이고 보험업법에서는 1,00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이걸 물어보니까 협정은 100, 보험업법은 1,000.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3번 볼게요. 차명으로 하여서요. 임의의 계약을 만들어낸 경우. 여러분, 계약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가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건별로 납입한 보험료인 기납입보험료를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기납입보험료. 고객님이 낸 돈을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자, 실제 4번 볼게요. 모집설계사와 청약서상 설계서가 다른 경우. 나는 분명히 A라는 설계사한테 계약을 했는데 막상 내가 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B라는 설계사 이름이 찍혀있네요. 이거는 경유계약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은요. 200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표한 경우 100만 원이죠. 약간 협정이요. 보험업법보다 그 제재금의 규모가 조금 작은 걸 볼 수 있죠.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협정의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사분들은 협정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그것까지 보시고 다음 볼게요. 자,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여러분, 이 생명보험협회에서 이 시험 낸다고 했잖아요. 생명보험협회에서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수인증 설계사가 됐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딱 봐도 누굽니까? 우수하신 분들이겠죠.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요. 2008년부터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해보험분들은 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설계사 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보험에서 운영하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없습니다. 자, 밑에 인증기준 볼까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됩니다.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요. 유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지율이 뭘까요? 고객의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유지율이라 그러는데요. 13회차가 뭐냐면 여러분 한 달을 1회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13회차는 13개월이니까 1년 정도 되겠죠. 1년에 내가 모집한 내가 계약한 계약이 90% 이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요. 25회차는 25개월이니까 2년 정도겠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내가 모집한 게 80% 이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해야 돼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으시죠? 아니요. 생각보다 우수인증 설계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업적 조건이 하나 있네요. 월납 초회보험료가 월 평균 80만원 이상 돼야 됩니다. 초회보험료는 뭐고 월납은 뭐예요? 월납은 월 내는 거고요. 초회보험료는요. 보험료 그냥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내는 보험료인데요. 이게 월 평균으로요. 80만원 이상이니까요. 그냥 업적이 그냥 월 80만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요. 여러분들이 라이프 MD가 되시면 다 설명을 해줄 그런 컨텐츠와 강사분들이 준비가 돼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옆에 연소득이 전속설계사 평균 이상이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입니다. 소득이 중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80만원 소득이 중간 이상 평균 이상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무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랑 무효 같은 경우 뭐 좋은 건 아니겠죠. 민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바르게 영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인증기간은 1년을 줍니다. 한 번만 되면 평생 우수인증 설계사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을 위하여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 바뀝니다. 설계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1년을 인증기간으로 부여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해당 연도 올해 6월 1일부터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문제 출제합니다. 기억하세요.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인증기간으로 부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두들 우수인증 설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예금자보호법을 봐볼까요? 자, 예금자보호법이 뭘까요? 예금자보호법은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보험회사가 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했다.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저희 그 계약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받아야겠죠. 그 보호받는 걸 예금자 보호법, 예금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라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사유는요, 일종 예금의 지급 정지 내지는 인허가 취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융회사가 망한 겁니다. 망한 경우에요, 이거 보호가 시작되는데 얼마를 보호해 주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잘하셨습니다. 얼마예요?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인데요. 조금만 더 꼬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5천만 원일 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나아가서 알아두시면 되는 게 만일 제가 여기 대출이 있다. 대출금 까고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있는데 거기에 제 채무,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그거 빼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더했다. 5천만 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호 대상은요, 개인보험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신 개인보험 되고요. 그리고
변액보험의 특약이나 최저보증금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근데 잘 기억하세요.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같은 퇴직연금도 여러분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근데 안 되는 애들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법인보험 계약 안 됩니다. 보증보험 계약 안 됩니다. 변액보험 안 되는데 그중 주계약 안 해줍니다. 재보험 안 해줍니다. 자, 기억할게요. 예금자보호법에서 5천만 원 원금과 이자 줬죠? 근데 여기서 예금자보호법 안 되는 계약들은 뭐예요? 법인 안 돼요. 보증보험 안 돼요. 재보험 안 돼요. 변액보험 계약 안 됩니다. 주계약 안 됩니다. 파란색인 특약이나 최저보증금은 변액임에도 보호해줍니다.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금융감독원 나왔다. 두 가지만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보험 중개사를 등록하는 업무라는 게 금융감독원이었고 하나가 나왔네요. 금융감독원이 또 하는 겁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이 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민원이에요. 맞아요. 금융분쟁. 금융으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조정을 하겠죠. 누가 조정하느냐? 금감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정합니다. 자, 조정 절차를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랑 싸웠어요.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 간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야, 니네 그냥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합의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싸우네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되겠다. 이거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야 되겠다는 다음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며칠이냐면 60일 안에 끝냅니다. 이 일을 끝내는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시켜요. 근데 조정안을 수락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건 재판상 화해한 겁니다.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싸우는데 며칠 안에 합의를 해야 됩니까? 30일 이내에 합의를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합의를 못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60일 안에 이거는 조정안이 작성된다. 그리고 조정안이 작성되면 이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라고 그 빨간색 글씨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회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 제소된 경우. 그리고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제가 굴복을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60일 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요. 다시 회부되지 않는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공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공시는 이제 벌써 이제 끝나갑니다. 이번 시간이. 좀만 더 집중하자고요. 자, 보험정보 공시라는 게 있는데요. 상품 공시가 있고 경영 공시가 있고 비교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가 뭔데요? 공시는 알린다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의 계약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요. 보험회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겠죠? 공시는 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그럼 뭘 알려줄까요? 첫 번째, 경영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영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겠죠? 이 경영공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정기공시와 수시공시가 있는데요. 정기공시는 뭔가 딱 봐도 정기적으로 알리는 거겠죠. 그거를 결산공시와 분기공시라고 합니다. 자, 분기공시인데요. 자, 결산은 뭐냐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공시라고요. 몇 년 동안 공시해야 되냐면요. 3년간 공시합니다. 자, 그러면 결산공시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기 결산공시는요. 이 결산일로부터 2개월 안에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시공시는 뭐냐면요. 수시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뭘 알려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회사에 큰 뭔가 피해가 있어요.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뭔가 회사가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수시로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 즉시 알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알려줘야 되냐면 3년 동안에 여러분들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고요. 3년간 공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품공시는 뭘까요? 상품공시는요. 소비자가 합리적인 상품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상품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약관도 거기서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PD님이
맛있는 또 이렇게 음료수까지 갖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음료수나 이런 거 물 마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품 공시는 상품을 공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상품을 공시하는 거고요. 그 이율이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관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걸 상품 공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명보험협회에서는요, 경영 공시 있고요, 비교 공시가 있어요. 비교 공시 뭐냐면요, 상품별로 비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마다 이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려면 생명보험협회에 들어가시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금융감독원은요, 뭐 할까요? 회사의 사고나 민원을 담당하겠죠. 그래서 회사별 금융사고 현황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정기공시가 3개월, 3년, 수시공시가 발생 즉시 3년, 이런 것들 조금만 연도를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벌써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요. 드디어 세금이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죠? 세금은요, 죄송합니다. 세금은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세금은 아무래도 이걸 다 학습하신다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의 노력과 시간과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정도의 세금을 안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은요, 운이 좋으면 맞을 거고요, 운이 좀 안 좋으면 틀릴 수 있다, 유일하게. 제가 강의할 때 풀어내지 않는 건 세금이다라고 볼게요. 이유는 뭐냐면요, 세금이 너무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원래 일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이 세금은요, 조금 그 총정리해서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세금을 저희가 매일 오전에 라이브를 10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마지막 10일차, 10일차가 언제냐면 내일 모레거든요. 제가 내일 모레 10일차 강의 때 세금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은 잠깐 총정리 시간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좀 알고 싶다라고, 내가 그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싶다라고 욕심 좀 있으신 분들은요, 뭐를 시청하느냐면 저희가 11차 VOD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오전 방송을. 그거를 시청하시면 세금을 공부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세금을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볼게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계시겠죠? 연말정산할 때 보험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그럼 보장성 보험료는 뭐네요? 뭘까요? 보장성 보험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몸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걸 보장성 보험료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얼마까지 되냐면 중요하게 써있죠. 빨간색으로 써있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까지, 연 100만원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연간 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죠. 공제 금액을 볼게요. 맨 밑에. 공제 금액이 얼마냐면 일반 보장성 보험은요, 해당 연도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 12%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밑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하는 건 이겁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 이 피보험자가 장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당연히 높겠죠. 이분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가입할 수 있다고 핏대 세워서 말씀드렸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받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냐를 물어보거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일반과 장애인 보장성을 동시에 가입한다면 최대 27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다.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누구냐면요,
일용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를 좀 대상으로 하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는 배우자는 나이가 무관하고요. 자녀는 20세 미만이 되면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요, 뭐냐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데요. 자, 이거는 연말정산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보험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열을 볼게요. 저축성보험 일시납 같은 경우, 일시납은 뭐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월 내죠. 그걸 월납이라고 하죠. 월납으로 하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원래 월납이 원칙이 아니죠, 보험은. 원래 원칙은 뭐였죠? 연납입니다, 연납. 연에 한 번 내는 거 원칙입니다. 보험은 원래 연납이에요. 연에 한 번 내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한 번 내야 되는데, 이게 연에 한 번 내는 게 부담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월납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럼 일시납이 뭐예요? 일시납은 보험료를 한 번에 일시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내야 되고요. 이 한도를 둡니다. 비과세 한도를 두는데, 일시납이면 여러분들 뭐 정말 자산가들은 10억이건 20억이건 다는 다음 다 비과세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있죠? 얼마까지 한도냐면요. 1억 이하까지만 받아줍니다.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 이하까지만 받아주고요. 밑에 옆에 저축성보험 볼까요? 우리들은 일시납보다 좀 저 같은 친구들은 월 적립식을 좀 더 많이 내거든요. 왜냐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월 적립식을 내는데 이런 경우는요. 납입 기간이요. 내가 보험을 내는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되고요. 계약 기간, 이거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계약의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기본 보험료는요. 제이드 골드님 저도 없어요. 자, 저희 여기 라이프MD에서 많이 벌어보자고요. 자,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되고 선납은 6개월 아닌데 이건 좀 모르셔도 되는데요. 맨 밑에 그는 기억하세요. 월 보험료가 무한대로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월 적립식이니까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납입은 5년 이상. 그 계약은 10년 이상 돼야 되고요.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종신형 연금보험 볼게요. 색깔이 좀 칠해있죠? 중요합니다. 55세 이후에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종신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55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고요. 사망 시 연금 제어는 당연히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요. 연금이 개시된 다음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개시한 다음에 이거를 중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주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세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할 수 없다. 그 외에는요. 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종신형 연금보험이 포함된 혼합연금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혼합연금형은 연금을 받는 방식이 짬뽕돼 있는 애인데 요 짬뽕돼 있는 애 중에 종신형 연금, 그러니까 종신연금형이 들어있으면 얘도 당연히 해지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파트 2 학습이 여러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어제 파트 3, 파트 4 공부했고요. 오늘 파트 1, 파트 2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파트 1, 2, 3, 4를 다 공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영상의 모든 시험지에 나오는 답들을 다 이제 100% 여러분들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요 총정리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합격을 위한 필수적인 그런 학습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서 만든 그런 컨텐츠,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모두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